자, 그래서 지난 줄거리에 슬라이드는 5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슬라이드들 꺼내면서 이때까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같이 구경했었나를 구경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뭐 그 이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들고 있는 궁금한 거, 수업 내용과 관련된, 저 말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궁금한 거를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는 시간을 갖죠. 우리 어제 하다 만 내용도 있잖아요. 우리 어제 제한 얘기해놓고 정작 프라이빗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구경한 다음에 거기까지 도달하고 어제 못 다룬 내용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12-2를 끝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소리를 질러야 되는 타이밍은 지금 3시 20분이잖아요. 그러면 4시 50분쯤 되면 저한테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뒷 슬라이드는 이제 뭐 할 거냐 내용이에요. 좀 이따 구경해 보기로 하고. 자,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당신들 뇌리에 박혀 있는 건 뭡니까? 위주얼부크 어제 내용이니까 기억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일단 전반부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건 뭐 있을까? 데이터랑 코드. 그치? 데이터가 뭐죠? 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데이터다라 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코드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코드는 실행되는 거란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이 딴 건 다 까먹어도 그거는 일단 들고 가셔야 우리 수업의 설명을 들을 때 길을 잃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새로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전반부 슬라이드 그 많은 거 960 슬라이드를 지금 다 하나씩 열어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하나 그려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데이터랑 코드의 조합으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라 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값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일단 코드는 실행되는 거니까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일단은 문장이 맞아요. 그 문장은 실행되는 친구죠. 그죠? 괜찮아요? 문장은 실행되는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문장들 배웠죠? 무슨 문장들 당신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C하고 C++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수업에서 등장한 문장들 한번 읊어봅시다. 그렇죠? if문, while문, for문 이 정도를 일단 우리 수업에서 정식으로 등장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실행 흐름, 코드의 흐름을 원래 기본 베이스는 순차잖아요. 그죠? 무조건 한 번 실행하는 거에서 변화를 주기 위한 두 가지 개념을 내 프로그램 실행 흐름에 도입하기 위한 C 또는 C++ 문장 적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세트로 다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기랑 그 다음에 반복. 실행 흐름은 결국은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이에요. 이건 어느 동네를 가든 완전 펀더멘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가 이제 디테일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더하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수식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익스프레션입니다.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일단 세트로 일단 묶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씩 연결을 해봤단 말이에요. 일단 문장 자체랑 값 자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물론 위턴문 같은 게 특별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함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수식은 뭐라 그랬죠? 그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튀어나오는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이 값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3이란 숫자가 엄청 중요해요. 그럼 계산하면 3 나오는 수식을 아마 여러분은 사실상 100% 여러분의 .cpp 파일에 적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뭐 좀 변태 같아서 1 더하기 2를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은 그 덧셈식도 수식이잖아요. 계산하면 3 나오는 수식을 어쨌든 적으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나오는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프로그램의 데이터 파트를 구성하기 위해 꽤 많은 수식을 적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값은 어디 있나요? 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값은 어디에 있나요? 그죠? 메모리인데 좀 더 부연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값은 메모리 위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운영체제라든가 하드웨어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반쯤은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내 프로그램에서 어떤 값을 다뤄야 된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메모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컴퓨터에 있다? 가져와야 돼요. 하드디스크에 있다? 읽어와야 됩니다. 그 때문에 모든 값들은 메모리 위에 있고, 그리고 이런 값들이 담겨있는 칸 개념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도 나중엔 결국 우리가 세트로 묶게 됐죠. 그래서 칸은 메모리 위에 특정한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 그 다음에 .cpp 파일은 프로그램 그 자체는 아니죠. 그걸 토대로 .exe 파일을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면 나중에 그걸 더블 클릭을 하면,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는 거기까지 해줍니다. 더블 클릭하면 비로소 내 프로그램이 실행 런 되기 시작하고, 걔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잡히게 되고, 적어놓은 수식에 따라서 수식에 입각해서 적절한 자리에 숫자 3이 담긴 채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네 둘은 연결됐어요. 그러면 얘네 둘도 연결을 해줘야 플러스라는 거 의미를 갖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연결되나요? 수식이랑 문장은 무슨 사이입니까? 그죠? 자,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 그러니까 문장, if문이라 칩시다. if문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수식을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if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식은 괄호 안에 적는 거죠. 괄호 안에 적는 수식을 우리는 조건식이라 부르기로 했죠. 그 조건식이 적혀 있어야 도대체 언제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고 언제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를 비로소 정한 셈이 돼요. 거기까지 정해야 이 if문이 언제 분기를 하고 언제 하지 않는 문장이다 라는 게 확실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매우 강렬한 연결관계가 들어가게 돼요. 자, 순차 분기 반복은 잠깐만요. 예뻐요. 자, 그 다음에 한쪽을 우리가 또 추가로 살펴봤는데, 자, 이제 그렇게 보면 문장이 수식보다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수식 하나의 계산이 문장 여러 개의 실행을 전제하는 그런 개념이 추가로 존재했었죠. 그게 함수죠. 함수는 함수 정의로 이렇게 적으면 걔는 기본적으로 문장들의 나열, 그러니까 자신의 내용물을 가진 애잖아요. 따라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코드 파트에서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출식을 계산하면 어떤 문장들의 실행을 수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강렬하게 연결돼 있고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의 C 프로그램, 하나의 C++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main이라는 엄청 특별한 이름의 함수의 내용물을 채움으로써 내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의 순차 흐름은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걸 정하게 돼요. 거기까지 적어두는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걸 안 적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후반에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미래에 누군가가 사용하게 될 이름들에 대한 정의를 적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구조체 정의일 수도 있고 클래스 정의일 수도 있고, 물론 그 다음에 함수 정의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데이터 이름, 변수나 배열에 대한 선언을 적어둘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엔간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전부 다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붙일 만한 거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산자 같은 거가 있겠죠? 자, 연산자는 수식을 모아서 더 큰 수식, 내 목표에 걸맞는 더 큰 수식을 적기 위해 만드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아니야. 아이, 버려. 아.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는 이제 이 친구는 수식이랑만 엮여 있다가 사실은 컴파일러가 모르는, 예를 들어 유리수를 출력하는 출력 연산자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컴파일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뭘로? 컴파일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의 조합만으로 우리가 서술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한 수식이 엄청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식 하나로 끝이 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우리는 그걸 문장의 나열로 서술하도록 C++에선 잡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자는 결국은 함수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코드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괜찮아요? 더하기 연산자, int 2개 더하는 연산자는 컴파일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걔도 결국은 add라는 명령어로 컴파일이 되겠죠? add 또는 add sd 같은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는 확실히 코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서 보면 이 수식, 연산자 등등은 기본적으로 코드 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식은 어떨까요? 자, 파이썬에서는 형식은, 수식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x 더하기 y다. x에 int 형식 값이 들어있고 y에 더블 형식 값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플롯 형식 값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때는 플롯 덧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int가 들어있는 시점에는 동일하게 연산자를 적어놨을 때, 동일한 함수 정의 안에 적어놨을 때 요번에는 int 덧셈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파이썬에서 형식은 값에 붙어요. 물론 거기도 소위 말하는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칸에, int 한 칸에 여기는 int 형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게 됩니다. 반면 C는 아니었죠. C나 C++에서 우리 형식 얘기할 때 뭐의 형식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선언 얘기할 때 이름의 형식, 선언은 이름 플러스 사용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수식에 대해서 수식의 형식, 점 수식의 좌항자리 수식이 유리수 형식이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점 오른쪽에 적어놓은 str, 미안해요, 분자라는 단어를 룩업을 할 때 유리수 정의 안에서부터 찾기 시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분자가 non-static, int 형식, 데이터 멤버 이름이구나 라고 확인해서 결론적으로 그 점 연산자, 점 수식이 옵셋을 더하는 수식으로 컴파일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두 가지가 튀어나왔어요. 자, C에서, C++에서 형식은 수식의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수식이랑 걸맞는 중요도를 가진 이름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름이랑 수식이랑의 관계는 뭔가요? 그죠?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게 수식으로서 적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쯤 동치라고 생각해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가 선언을 적는다. int, func, 괄호 열고 닫고다. 세미콜론 찍어놨어요. 그러면 그 선언은 나중에 수식 func가 튀어나오면 걔의 형식은 int, 괄호 열고 닫고 형식이다 라고 정한 셈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식은 수식에다 묶어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선언에 의해서 저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수식의 형식이 이거다 라고 우리가 정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형식 얘기는 그렇게 나왔고 수식 얘기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랑 값이랑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름이랑 칸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렇죠? 어떤 이름을 우리가 선언해 놓으면 컴파일러는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이름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정의해 놓은 위치 상수값이거나 또는 옵셋 상수값을 우리는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어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건 이 이름을 불렀을 때 메모리, 엄청나게 큰 메모리 영역 안에 정확히 한 부분을 특정해서 바로 그 자리에 숫자 3을 담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담겨 있냐를 가져오고와 같은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반부 내용은 이 마법진을 그리는 거가 기초적인 목표였어요. 괜찮아요? 자, 생각해봐요.
포인터 변수 별이 막 튀어나왔죠. 걔 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위치 값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따라갔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형식, 그러니까 그걸 따라갔을 때 그 메모리 영역을 무슨 형식 한 칸으로 간주할 거냐까지 적혀 있는 게 포인터 변수 같은 것들이었잖아요. 따라갔을 때 int 있다. 그럼 int 별 형식을 썼죠. 등등등. 나중에 레퍼런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포인터 형식도 일단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서술할 수 있어요. 배열은 어때요? 배열은 우리가 선언해두면 베타적인 여러 칸을 잡아주는 거죠. 그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그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대괄호 연산자를 썼죠. 그 다음에 대괄호 연산자는 결국은 덧셈이었죠. 인덱스를 더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옵셋을 더하는 거예요. 뺄셈도 가능해요. 함수는 걔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코드랑 관련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 이름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정의를 하는 건 지금 메모리 위에 내가 코드, 그 펑크라는 이름에 대한 코드 덩어리 컴파일된 결과를 어디다 올려놨냐, 그 함수의 명령어들의 시작 위치가 어디냐에 해당하는 결과적으로 또 위치 값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여기서 끝이 나요. 배열 굳이 여기다 적을 필요 없고요. 포인트 형식 굳이 여기다 적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전반부 끝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이게 다예요. 이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받아요. 질문 받는다. 컴파일러가 함수에 대해서 한 역할이 함수의 코드 덩어리의 처음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함수에 대해 뭘 하냐가 아니라 함수 이름에 대해서 정의를 할 텐데 그때 정의하는 숫자 값은 뭘 의미하냐까지예요. 물론 컴파일러는 그거 말고도 우리 함수 정의 안에 적혀있는 문장들에 대한 명령어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룩업이라든가 리졸브라든가 엄청 복잡한 걸 하겠죠. 그 링크는 컴파일 끝나고 난 뒤에 하는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컴파일은 기본적으로 그 오류 메시지의 해석 단위라고 나왔잖아요. .cpp 파일 단위로 컴파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걔네를 합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돼요. 요즘은 메모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 컴파일하고 쭉 내려놓고 저장하고 또 컴파일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여유가 있습니다. 요즘 비주얼 스튜디오가 돌아가는 여러분의 노트북은요. 자, 우리가 C++로 넘어오면서도 이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플러스라고 이름 붙여놨나 봐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데이터 파트, 코드 파트, 그 다음에 플러스 파트에 있는 이름이나 수식 내지는 형식까지 다루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함수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을 수 있죠. 연결되고 형식 이름 있죠. 물론 그냥 이름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어떤 칸을 부르기 위한 이름, 데이터 이름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네임스페이스 같은 게 튀어나와서 소속 관계만을 위한 이름이 등장하긴 했지만 걔네들은 여전히 예를 들어 std: cout은 cout이라는 그 오브젝트의 full name이라고 치면 걔는 아예 그냥 이름 바운더리 안에서만 노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std라는 이름에 대해 위치값이 정의되든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살펴봤던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등장하는 개념들은 요 그림에 적혀있는, 그림에 그려져 있는 요소들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명을 해서 프로그래머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많이 늘려놨다. 그리고 어떤 선택지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이걸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는 즉시 빨간 줄이 되도록 만들어놨다. 같은 게 있었어요. 물론 컨스트 레퍼런스처럼 역사적인 이유로 알밸류 수식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했지만 일단 그런 조금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면 그럭저럭 여러분이 이 그림 아래에서 합리적으로
이 새로운 개념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냐 같은 것들을 포지셔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열심히 복습을 하고 중간 다리를 2일 정도 해가지고 다시 보기 해가면서 오브젝트 개념이랑 클래스 개념을 끌고 올라온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것들을 전반부에서 쌓아왔던 그 구분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몰랐던,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불확정성 원리인가요? 불완전성 정리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내가 지금 완벽히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도전하면서 그게 털리면서 아, 내가 이전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야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건 수학적으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괜찮아요?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앞부분 내용, 지금 기본적인 틀을 잘 가지고 있나를 확실히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 요거는 특히나 우리 2021, 22학번 친구들도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NPC 친구들이 어딨나요? 당신밖에 없어. 잘 됐네요. 자, 당신 프로그래밍 고수입니까? 아니요. NPC잖아요. 혹시 모든 NPC가 고수는 아니지 않을까요? 모든 NPC는 고수가 아니지 않을까요? 당신이 보기엔 나보다 고수인 NPC도 있겠지만 그 NPC가 보기에는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여럿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은 더 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NPC 신청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일단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2021, 22 친구들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C를 잘 알고 있다, 파이썬을 잘 알고 있다라 생각하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비전공자 친구들은 차라리 이 부분에선 나아요. 나보다 잘하는 놈이 있겠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겠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상대적으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에 해당하는 그 명제를 들고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새로운 뭔가가 동장할 때마다 여러분은 기존에 들고 있던 걸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남이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남이 시킨다고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횟수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더 많은 기회를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한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변화의 점을 여러분이 직접 잡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그런 느낀 점 적으면서 오늘도 털렸구나, 힘들다, 복습해야겠다. 물론 집에서 복습 안 하죠. 아무튼 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키보드로 한 번이라도 치고 갈 만한 기회를 열심히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꾸준히 들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후반부 내용의 일종의 숙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저도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뒤질 것 같아요. 요즘 6시간 수업하고 3시간 유튜브 편집하고 이렇게 개시하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또 새벽 4, 5시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일어나면 또 오늘 수업자를 만들어야 돼요. 내년 계절학기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무튼 그거는 전혀 막 부끄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특히 고학년 친구들은 이미 뼈저리게 겪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똘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미래의 나는 조금이라도 낫기 위해 언제든지 깨부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말고 언제든지 자신의 원래 들고 있던 것들을 쿨하게 놔주고 다시 한번 집어 올라가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 그 있잖아요. 이제 요즘은 수시 비율도 높아졌고 하니까 내가 여기 학교 처음 들어와서 프로그래밍 시작한 친구가 보기에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서 막 대회도 나갔다 와보고 막 되게 막 날아다니는 1학년 친구들도 주변에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만의 길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막 너무 막 주눅 들거나 반대로 너무 나 이제 완벽해, 저 친구랑 다를 바가 없구만, 난 A를 받았어, 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주 남들이 뭐라 안 하면 나 자신이 뭐라 하면서부터 갈아엎어보고 다시 한번 챙기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해두면 확실히 그거는 4년 동안 해두면 변화가 올 겁니다. 우리 제 소입설 들은 친구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진짜 초중고 때 1도 안 하고 정시로 들어왔어요. 정시충입니다, 그 친구는. 그래서 들어와갖고 이제 소입설 수업을 저랑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1도 모르는 상태라는 게 느낀 점이라든가 과제에서 느껴지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재미를 붙였죠. 이제 즐기는 자 모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같이 구경하다가 그 친구의 말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말로 아직 죽진 않았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은 카이스트 대학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살고 있겠죠. 서울대 대학원 간 친구도 있고, 그 친구도 원래는 안 했다가 여기 들어와서 고생하다 가긴 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물론 시작점의 차이점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겸허하게 자기 자신이 쌓아놓은 탑을 자주 무너뜨릴수록 얼마든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이스트 대학원이라고 무조건 높은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는 있을 거잖아요. 또 다른 기회를 가져갈 수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자, 이 정도까지가 지금 우리가 전반부 때 다룬 내용의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옵셋 값이죠. 위치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전반부 때 우리 뭐 배웠나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컴파일러의 뭐 디덕션 규칙이라는 그런 게 있긴 했지만 그건 결국은 다시 까서 보면 걔는 결국은 컴파일러가 아는 걸로 더하기 빼기 하는 애다 정도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C++로 넘어가면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주목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칸 놀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프로그래머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 식으로. 자, 이걸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우리가 원래는 칸에 해당했던 라는 단어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오브젝트는 명백히 메모리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는 명령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파트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에요. 거기 들어가 있는 건 숫자입니다. 유리수 오브젝트, 분자 분모랑 is moved 들어있는 애예요. 다만 그걸 이제 우리가 특별한 형식으로 해서 이런 느낌으로 일단 엮어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형식은 어떤 오브젝트를 끼고 이 특별한 함수들을 무조건 실행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데이터랑 코드, 자, 어떤 함수를 실행한다는 건 결국 어떤 문장들을 순차 분기 반복 순서에 맞게 그걸 호출하는 바로 그 타이밍부터 실행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오브젝트를 일단 묶어놓고 걔의 권리라든가 그런 조금은 인간적인 개념을 부여한 다음에 걔 오브젝트를 소유하고 있는 또는 그 오브젝트를 지금 특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와 그렇지 않은 코드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게 이 데이터랑 이 문장을 포함한 함수를 엮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다라는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얘는 당연히 형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어떤 형식은 클래스 형식, 구조체 형식이고 어떤 형식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인트니 더블이니 그런 걸 제외하면 엔간한 건 다 구조체 내진 클래스 형식이겠죠.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두 개로 다시 보기를 해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 개념을 다룬다, 오브젝트를 다룬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은 따로따로 다뤄왔던, 전반부에서 따로따로 다뤄왔던 개념들을 이제 특별한 조건에 따라서, 특별한 우리 스토리에 따라서 한데 묶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뭐 어제 내용이나 그저께 내용,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빌빌거렸던 걸 제외하면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별거 없습니다. 얘네들을 다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유 얘기 나왔죠? 소유가 뭐죠? 오너십이었어요. 뭘 소유하나요? 그죠? 소유의 대상은 오브젝트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만든 놈이 일단 소유자가 돼요. 그 다음에 소유자는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소유자는 반드시 파괴를 시켜주면 좋겠어요. 정도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칸을 놔준다, 칸을 잡는다 얘기부터 오브젝트를 생성한다, 오브젝트를 파괴한다까지 묶어서 다루기 시작하는 게 얘네 둘을 세트로 다룬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죠. 칸만 잡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칸을 왜 잡냐를 생각해서 그 위에다가 적절한 코드를 실행해 가면서 적당한 값을 담아놓고 사용하기 시작한다 라는 게 얘네 둘을 세트로 다룬다는 거란 말이에요. 칸만 잡아놓고 딴짓한다 가 가능한 시간대 자체를, 시점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칸을 놔주기 직전에, 닫는 중간으로 만나기 직전에 그 위에 담겨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적절한 정리 작업을 수행하는 게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칸을 놔주면서 값들도 적당히 뒷정리를 할 수 있도록 까지 함으로써 칸과 값을 세트로 다룬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브젝트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소유한다라는 건 그 과정이 매끄럽게 일어나게 해줄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 친구가 그렇게 해둔 플랜을 내가 깨면 안 되겠죠? 칸권은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걸 함부로 딜리트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파괴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나아가서 이제 컨스트 얘기 나오면서, 자, 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4가지 우리 얘기했죠? 칸의 일생 4가지 파트 얘기했잖아요. 그죠? 칸은 생성될 수 있어요. 칸에는 write가 될 수 있어요. 칸에는 read가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것도 둘 다 데이터죠? 칸에 write 될 수 있고 칸에 read 될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write, read 되다가 나중에 결국 파괴될 거예요. 그러면서 칸은 소멸하겠죠. 자, 나중에는 이제 이 생성이랑 파괴는 소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요 write랑 read에 대한 권한까지 우리가 나눠서 논의를 하게 된 게 컨스트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소유뿐만 아니라 제한과 관련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니죠? 그래요. 나를 위해 고개를 끄덕거려 준 거죠? 알겠습니다. 배려심 깊은 수강생이었어요. 일단 항상 생성자를 호출한다 치면 이니셜라이즈 또는 write 하기 전에 사용될 권리는 지켜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소유가 아닌 오브젝트의 맘대로, 자, 오브젝트는 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가 맘대로 손대면 안 되는 메모리 위치에다 이상한 거 적어두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오브젝트 단위로 바라보면 어떤 오브젝트가 내 소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소유자가 너 적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나는 그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는 게 매너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친구가 나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멤버 함수들 중에 동일한 이름의 그것들 중에 내 현재 오브젝트의 소유권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변경할 수 있는 오브젝트냐 없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버전을 호출해서 서로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게 만들어 둔 게 이제 함수 정의 적는 입장에선 오버로드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를 바라보는 시점에선 그게 컴파일러의 리졸브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얘를 더하기 는 연산자 생각해봐요. 그 서비스를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목표가 좌항을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리수 오브젝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난 더하기 는 연산자를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는 연산자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을 때는 컨스트 버전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안 만들어 놔야 그 친구가 빨간 줄이 그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연산자, 유리수 덧셈, 곱셈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 안에서 예를 들어 3 더하기 5 했는데 3이 갑자기 8이 된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더하기 연산자 좌항, 우항엔 기본적으로 컨스트를 붙여놓게 된 거고 다만 이제 거기서 성능 향상을 위해 R밸류 레퍼런스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명백한 오브젝트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임시 오브젝트라든가 그럴 때는 더하기 연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졸 투 오브젝트, 결과값을 담을 오브젝트로서 재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별도의 버전을 만들어서 제공해 둘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버로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유권 때문이에요. 내가 라이트 할 수 있냐 없냐 라이트 할 수 있는 버전만 나한테 던져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컨스트 버전 아예 오버로드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더하기 는 연산자처럼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변경할 일이 없다면 컨스트를 붙여두는 게 맞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향상을 하고 싶다. 또는 저 친구가 나한테 소유권의 양도를 하고 싶은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성능 향상이 나올 수가 있다면 나는 R밸류 레퍼런스 받는 버전을 추가로 마련해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4가지 선택지 선언 적을 때, 인수 선언 적을 때 아무것도 앰퍼샌드 하는 것도 안 적는 버전 그 무조건 복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앰퍼샌드 하나 적는 버전 앰퍼샌드 2개 적는 버전 그리고 컨스트 앰퍼샌드 적는 버전 이렇게 4가지 실질적인 선택지를 구경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복사해서 쓸 거다. 쟤랑 나랑 동일한 오브젝트를 공유해서 쓰는 것 자체를 나는 희망하지 않는다라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붙인 버전 하나만 적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복사할 거예요. 우리 초기 버전이 그랬죠. 그래서 열 몇 명이 죽었잖아요. 유리수가. 근데 그런 사상자가 부득이하게 나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이제 이 연산의 본질적인 의미에 따라서 나머지 3개 중에 필요한 거 한두 개를 오버로드해서 적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오버로드 해놨을 때 저 친구가 어떤 식으로 멤버 함수 호출식을 적었을 때 무슨 버전으로 간주될 거냐는 우리가 또 지금 당장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이 있었어요. 리졸브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얘기를 오늘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제가 지금 어제 못 다룬 내용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더 궁금한 거 이전 내용 복습한다고 해놓고 슬라이드 한 장도 안 펼치고 지금 그림이나 한 장 그려서 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미 1시간이 지났으면 4시 2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당신들 막 톡방이나 느낀 점에 또 적은 거 그걸 지금 얘기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동 연산자를 소유권도 같이 양도를 해서 수정하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동 그 무브 함수? 이동 생성. 이동 생성자? 네. 음. 근데 복사 생성자는 네. 그 보내줄 때 그 위치 상수를 받아서 같이 붙이는 건가요? 그게 잘.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봅시다. 지금 우리가 유리수기 때문에 사실 이동을 한다라는 게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생략한 거였긴 한데 이거 이따 봐야 되잖아. 안 봐도 되는구나. 내다 버립시다. 그럼 이거 써도 되겠네. 자, 예를 들어서 아니다. 차 말고 인트로 갈게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러면 몇 바이트예요? 재기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러면 4MB예요. 이 S 오브젝트 하나에 실질적으로 달리게 되는 int 데이터는 4MB만큼 담기게 됩니다. 100만 개가 담겨요.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자, 복사를 할 때는 당연하지만 이거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사를 한다는 건 S 오브젝트 하나에 4MHz에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숫자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걔 소유권자는 그 4MB 중에 아무거나 내 맘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안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S 오브젝트 하나를 소유한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 다른 멤버 오브젝트들, 지금은 물리적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포함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내가 소유한다는 게 돼요. 그 오브젝트들을. 그러니까 4MB만큼을 소유하는 거예요. 간단히. 근데 여기서 지금 복사를 한다는 건 내 오브젝트를 변경해도 저 오브젝트에는 일절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게 복사입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과제 PDF 파일을 냈어요.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사본이 LMS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에서 그 PDF 파일 지웠어요. 그러면 LMS에서도 지워져야 돼요? 그럼 과제 안 낸 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게 무서워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PDF 파일을 지우지 않아요. 그것만큼 멍청한 게 어디 있습니까?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게. 그러니까 복사라는 개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대신 뭘 하냐? 얘도 똑같이 논리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4MB를 자신만의 4MB를 잡고 그 각각의 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든 칸들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를 해와야 돼요. 그래서 이 포문은 100만 번 돕니다. 1메가번 돌아요. 그럼 파괴는 이제 일단 파괴자를 먼저 만들게요. 자, 파괴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파괴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고 칸의 소멸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S 오브젝트 자체는 아마 제대로 소멸될 거예요. 근데 이 버퍼에 잡혀있는 저 4MB에 대한 소멸은 반자동으로 잡아놨으니까 반자동으로 놔줘야 돼요. 언제 놔줘야 되냐? 그게 포함되는, 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S 오브젝트가 파괴될 때 지금 당장 해줘야 됩니다. 나중엔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딜리트를 해주면 되고 유일하게 이때만 해주면 돼요. S 오브젝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걔에 포함되어 있는 버퍼 오브젝트는 남이 딜리트하거나 하면 안 돼요. 오로지 걔가 논리적으로 포함된 그 S 오브젝트가 파괴될 때만 딜리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논리적으로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는 게 옛날 C++였어요. 옛날에는 내가 새로 폼은 100만 번 돌려서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남이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에 사본을 내가 폼은 100만 번 돌려서 만들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동 개념이 생깁니다. 무브 개념이. 내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유권을 양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 친구의 버퍼를 강탈을 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동일한 4MB를 공유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뜯어온다라는 게 성립하기 위해 저 친구는 더 이상 이 버퍼를 못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들고 있었던, 논리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던 4MB는 이제 이 새로 만드는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뜯어옵니다. 그리고 걔 거는 막 하나 이렇게 C를 붙여놓습니다. 그럼 걔는 이제 더 이상 그 S 오브젝트는 이제 더 이상 4MB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더 이상 포문이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까지 다, 왜냐면 칸을 가져오는 거니까 오브젝트 100만 개 통째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걔는 이제 다 뜯겼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받은 S 오브젝트는 파괴될 때 걔가 딜리트를 하면 돼요. 비록 걔가 뉴한 건 아니지만 걔가 딜리트 하면 됩니다. 칸권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뜯긴 친구는 딜리트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신의 버퍼 포인터가 만약에 0이 아닐 때만 딜리트를 하면 되는데 뜯긴 적이 없다면 저 버퍼 오브젝트는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딜리트를 해요. 근데 얘가 는 0이다? 그럼 내가 내 주인이 양도를 해서 이미 내가 뉴했던 4MB는 남의 소유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난 딜리트를 안 해도 돼요. 걔가 해줄 거예요. 그 오브젝트의 소유주가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이런 상황이 생겼다 칩시다. 지금은 안 해주는 게 맞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호출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얘는 지금 요걸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아니다. 그냥 요걸로 갑시다. 그러면 자, 요건 그나마 간단한데 요 위에서 S 오브젝트를 임시로 만들다가 그거까지는 적을게요. 미안해요. 자주 고쳐서. 그래서 S 템프 할게요. 그래서 템프의 버퍼의 대괄호 0은 -1 같은 작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템프를 리턴합니다. 자, 이 템프라는 오브젝트는 반드시 이때 파괴되거든요. 근데 결과값은 S 값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S 값이 담겨야 되는 그 오브젝트는 이 시점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안전지대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때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뭐를 골라줄 것 같아요? 이거 출력하는 부분까지만 한번 추가해 볼게요. 하고 이제 복사 말고 일반 생성자도 해야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실행하면 복사를 안 해도 돼요. 이동이 가능하면. 왜냐? 자, 여기서 왜 지금 우리가 무브를 안 적었거든요. 저는 명시적으로 그 당시에 적었지만 지금 여기에요. 여기 펑크 미안해요. 여기에요. 자, 여기서 리턴 템프 할 때 복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결과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동이 발생했어요. 내가 무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식을 R밸류 수식으로 간주를 해버린 셈입니다. 근데 지 맘대로죠. 근데 생각해봐요. 이게 왜 이런 서비스를 C++ 컴파일러가 제공을 해줘도 되는 겁니까? 그죠? 자, 이 템포 오브젝트는 리턴하면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못 써요. 그죠? 어차피 반드시 파괴될 예정이고 더 이상 이 리턴문을 실행한다? 이 함수 내용을 다른 어떤 코드도 실행할 수가 없는 타이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유주조차도 저 템포 오브젝트는 이제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갖다 써도 돼요. 근데 지금 return 값을 던져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템프가 파괴된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0번째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있는 그 S 오브젝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뜯어오는 거예요. 걔랑 동일한 내용을 리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리턴 3 했는데 5가 날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일한 내용, 이 템프 오브젝트랑 동일한 내용을 내가 리턴해야 되는 게 맞아요. 동일한 값이 담겨있는 오브젝트를 리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템프 오브젝트 자체는 이제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뜯어와도 되는 거예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동 기능을 여러분이 제공을 했다면 그 짓을 해주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동 생성자가 삭제되어 있다. 여러분이 안 만들어 놨다. 라면 이때는 별 수 없이 삭제했더니 꺼지라고 하네요. 그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곡선이 골라질까? 다행이네요. 는 딜리트 하면 터지고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 놓으면 이동 생성자가 없는 셈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가 발생해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 폼은 100만 번 돌아서 그럼 0번째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복사가 되겠죠, 물론. 그 다음에 딜리트 4MB를 하는 겁니다. 템프 오브젝트를 파괴할 때. 이 얼마나 큰 비효율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동은 컴파일러가 해주는 이동은 이런 상황에서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누군가한테 줄 때 나 이제 이 S 오브젝트 곧 파괴할 예정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뜯어가 라고 어떤 함수 호출하거나 할 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 담아서 S에다가 S 생성자 호출하면서 이동했던 그 오브젝트에 담겨있던 마이너스 1은 이제 내가 명시적으로 나 더 이상 안 쓸 거다. 잠시 양도할 테니까 네가 가져가든가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제 S2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실제로 출력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빈 껍데기가 뜯겨서 할 거 없는 두 개의 빈 껍데기들이 중간에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 만들어 놓은 그 버퍼, 그러니까 펑크 안에서 템프 오브젝트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4MB가 한번 이사 한번 가고 나중에 이사 S2에 대해서 한 번 더 가서 거기서 출력되고 걔는 정상 파괴될 거예요. S2 오브젝트는. 그 다음에 S 오브젝트도 파괴됐는데 뜯겨서 할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두 개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또는 내가 지금 이 S 오브젝트를 여전히 쓸 예정이에요. 근데 걔랑 동일한 값이 담겨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안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전히 S2.버퍼의 마이너스 1에는 S2의 버퍼의 0번째 자리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1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의도하고 방금 S2 선언을 적었으니까요. 근데 나는 S 소유권을 양도할 계획이 없어요. 얘 계속 쓸 거예요. 거기 계속 마이너스 1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무브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본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죠. 뭐 별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메인 이 소유주인데 메인 소유주조차 자신이 라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너한테 소유권을 줄게 해도 복사가 일어납니다. 이동을 허용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동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건 당연히 내 안에 있는 거 맘대로 네가 가져가도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네가 가져간다라는 것도 라이트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이 오브젝트로는 더 이상 못 쓰게 만드는 거니까 라이트를 전제해요. 근데 나는 S 오브젝트를 변경할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절대 이동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const value reference가 const r value reference가 되긴 하지만 걔는 결과적으로 const reference가 담기는 버전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 걸 뜯어오고 싶은데 제 거 const거든요. 괜찮아요? move를 붙이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명백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근데 엔간하면 난 이제 안 쓸 것 같아요. 얘 이제 반쯤 데이터가 막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그게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move를 껴가지고 누군가를 호출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생성자 호출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내가 move를 적은 이상 나는 나중에 s.buffer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뜯어가려고 한 이상 나는 뜯겼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항상 주지하면서 그 오브젝트를 파괴될 때까지 적당히 생명만 연장시키다가 파괴조 호출해주면 되는 겁니다. 질문하는 네. 그러면 이동한다는 게 주소 공간을 옮기는 건가요?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랑 지금의 케이스는 맞아요, 그게. 지금의 케이스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포함되는 오브젝트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암호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딱 한 명만 들고 있어야 되는 거라든가 한다면 그때는 move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메모리 안에서 3이라는 숫자가 단 한 군데에만 존재해야 된다. 그럼 그 3은 복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열심히 move 해가면서 3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한 명이 3 들고 있다 파괴된다? 그럼 이제 이 세계는 3이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때도 열심히 move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그러면 그 소유한 누군가가 파괴할 권리를 가진다는 게 그러니까 함수가 자기 호출이 끝나고 종료될 때 자기가 썼던 거 메모리 공간 밀고 나가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파괴할 권리랑 그건 당연히 그렇죠. 자, 봐봐요. 그거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자, 템프라는 이름에 대해서 S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될 거예요. 그리고 걔도 오브젝트잖아요. 걔 소유권이 누구냐 물어보면 지금 다른 사람은 저걸 소유는커녕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unk 거인 거예요. 맞죠? 1번. 그러면 소유자는 파괴할 의무를 가져요. 근데 여기다 선언 적어놓은 이상 파괴는 반드시 일어나도록 컴파일러가 케어를 해줍니다. 그럼 일단 2번도 클리어죠. 그럼 끝이에요. 질문 하나만. 네. 자, 이동 그러니까 생성자랑 래퍼 R 밸류 레퍼런스랑 M 밸류 레퍼런스랑 그 생성자 개념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따로 생각해야 따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 두 레퍼런스의 의미를 역으로 가져와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const 레퍼런스로 유리수를 받는다라는 건 내가 만약에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복사해서 쓰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더하기 연산자 같은 데서 내가 R value 레퍼런스로 유리수를 받는다. 더하기 연산자에서 라는 건 내가 필요한 경우 그 유리수 오브젝트를 결과값을 담는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얼마든지 write를 해가면서 연습장인 것처럼 해서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호출하는 사람도 그걸 알고 유리수 덧셈 연산자를 적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자기가 지금 소유권이 뺏기면 안 되는 건 절대로 move를 껴서 호출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유리수 오브젝트 이제 더 이상 안 쓸 예정이다. 마음대로 써먹어도 좋다. 라면 move를 껴서 호출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연산자가 좀 더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그건 더하기 연산자에 대한 거고 생성자는 호출되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잖아요. 걔는 맨 땅에서 오브젝트 하나를 새로 좀 구성하는 겁니다. 방금 칸을 다 잡았어요. 12바이트를 잡았습니다. 그 위에 이제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유리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S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맨 땅에서 하긴 너무 힘들어요. 폼은 100만 번 돌아야 됩니다. 4메가를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리소스를 주면 이거 스타터 보너스를 요즘 모바일 게임에 그런 거 많잖아요. $1만 결제하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결제를 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거 이제 나 안 쓸 건데 네가 알아서 폐품이니까 재활용해서 쓰든가 맘대로 해 해서 나한테 S오브젝트 옛날 거를 하나를 준다. 그러면 알았어 개꿀 하면서 그거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필요하다면 또 뉴를 하고 또 폼은 돌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게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인수로, 그러니까 내가 알벨로 레퍼런스 해갖고 지금 인수로 해놨다. 그러면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 좀 그걸 좀 쭉쭉해서 쓰겠음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셈입니다. 심지어 그걸 생성할 때도 그런 게 있으면 완전 편하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성자를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오브젝트를 언제 쓸 건지 알잖아요. 걔가 더 이상 안 쓸 거면 저런 버전을 호출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위턴 템프인 거고요. 이젠 템프를 절대 누구도 어떤 프로그래머도 템프 점 어쩌고를 못한다는 게 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은 사람이 무브를 안 했어도 컴파일러가 만약에 이동 생성자가 있다면 그걸 호출해 주는 거예요. 재활용하면 좋은 거니까. 물론 저런 무브 개념을 넣어놨다면 비록 파괴자 정의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긴 하지만 어떤 칸들에 대해서 두 번 딜리트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책무는 이 S 오브젝트 정의하는 사람, 달리 말하면 이동 기능, 이동 생성 기능을 추가하려는 사람이 여기까지 신경을 써줘야 칸권을 100% 지키게 되는 거죠. 그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RPG 같은 거 한다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효율충이란 말이에요. 자, 프로그램은 두 가지입니다. 효율충이면서 대칭충이에요. 다낭 더하기 연산자 만드는 놈들입니다. 이런 데서는 지금 효율을 추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옛날엔 추구할 수 없었고 지금은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체 S에 대한 정의를 적는 사람이 이 S 형식을 사용할 예정인 메인자는 프로그래머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고 싶다라면 이동 기능을 100% 지원하는 이동 생성자, 파괴자를 챙겨두면 돼요. 그러면 적당한 타이밍에 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이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파일러가 알아서 적당한 타이밍에 이동 생성자를 호출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 라면 내가 안 쓸 오브젝트를 어떤 친구가 어떤 함수로 호출할 때 일단 너 이거 재활용해서 쓰든가 맘대로 해라 라고 무브를 껴서 인수 자리에 적어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입니다. 자, 더 궁금한 거 우리 벌써 4시 반이에요. 오늘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갈 수 있죠. 12-3 그럭저럭 재밌는 걸로 준비해 왔으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만 그럼 해두고 잘 그렸다. X 요거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이 뒤에 슬라이드 조금 구경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얘를 보고 싶은 게 아닌데 요 수업 진행하면서 진짜 저 쓰러진 줄 알아. 현기증이 느껴졌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도 지금 대혼란일 거예요. 그때 막 기억나요 여러분? 제가 0번째 플레이어가 저예요 하면서 지금 감정이입을 했었죠. 과몰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0번 친구가 살아남기 위해 1번째 친구가 16,000초를 기다리는 그런 사위행위까지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자, 플레이어를 코드로 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서 추가로 지금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 이제 이전까지는 플레이어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뭔가 유리수 이런 것들은 엔간하면 다 데이터로 다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코드들도 하나의 엔터티 내지는 주체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이 펑션이라는 형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다가는 아무튼 폭탄 오브젝트, L밸류 오브젝트를 L밸류 레퍼런스에서 폭탄 오브젝트를 아무튼 받고 폭탄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애면 누구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 그래서 정확히 이 형식에 해당하는 함수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아무튼 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를 제공하는 이런 또 다른 형식 오브젝트를 넣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아까 뒤에 살짝 나오고 거기서 제가 멘탈이 터지긴 했지만 람다식이라는 걸 써서 즉석에서 만들어서 저도 참가할래요 해서 100원 놓고 스타트 버튼 누를 수도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 둘의 실질적인 형식은 다 달라요. 실질적인 몸통도 달라요. 실제로 돌아가는 코드도 달라요. 근데 걔네를 하나의 배열에 묶어놓고 포문으로 게임을 돌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자, 우리 함수의 배열은 쓸 수 없잖아요. 쟤네 내용물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 펑션이라는 친구를 엄청난 천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런 케이스들이 다 호환되는, 람다식까지 다 호환되는 뭔가를 만들어 두셔서 다행히도, 물론 얘 생성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그거를 함수 정의로 만들었든 이런 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를 지원하는 클래스 정의로 만들었든 무관하게 한 대다 배열 하나에다 집어넣고 오로지 인덱스 개념만 써서 만민평등하게 다루는 게 가능했었다라는 게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떡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동등하게 대하는 거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의 예시 중에 하나, 다른데 이런 느낌의 함수 출식처럼 적었을 때 이런 느낌의 인수받고 리턴 형식이 이렇게 오브젝트가 나오는 애라면 동등하게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펑션이라는 친구를 쓰면. 파이썬에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파이썬에서 함수 정의하면 arg 해갖고 봤잖아요. 걔가 무슨 형식인지 1도 신경 안 씁니다. 일단 받아놓고 arg 괄호 열고 닫고 대놓고 해버릴 수 있어요. 거기다 함수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인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가 지원이 된다면 그게 무슨 형식이든 상관없이 나는 쓸 수가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 이거 볼게요. 봐봐요. add ab 아니 LHS RHS 할게요. return LHS 더하기 RHS죠. 여기서 add 3, 5 하면 요 엔터 치면 뭐 나와요? 그렇죠? 무슨 형식? 그렇죠? 인트 형식 8이 나오죠. 여기서 5.0 하면 그렇죠? 플롯 형식 8.0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더하기를 지원만 한다면 이 add 안에는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엔터 치면 헬로 월드 나오죠. 자, 파이썬에서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자, 이 함수는 더하기가 허용되는 애라면 무슨 형식 오브젝트든 받는 애입니다. 근데 더하기를 허용 안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둘 사이에 더하기를 허용 안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아쉽게도 안 되는 거예요. 호환되지 않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이항 연산자인데 더하기가 아니라 괄호 열고 닫고인 것처럼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컬을 add를 이건 될까? 한번 해보고 싶다 갑자기. 이거 되면 되게 재밌겠다. 안 되네. 아쉽네요. 자, 요거 하면 엔터 치면 뭐 되겠어요? 그렇죠? 화면에 3 나오겠죠? 컬 int 4.5 하면 실제로 안에서는 4.5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인 3이 나오고 그걸 특별히 다른 일을 안 했으니까 화면에 출력되거나 하지 않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0 하면 자살도 할 수 있어요. exit이라는 함수를 0 넣고 호출하는 것도 됩니다. 여기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다만 여긴 C++의 세계니까 아무 괄호 열고 닫고 가능한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인수 조건, 리턴 형식 조건 그래서 요걸 호환되는 걸 맞추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해놨다. 플레이어스 대괄호 0 한 다음에 괄호 열면
무조건 요 폭탄 오브젝트만 넣을 수 있는 거고, 그 전체 수식, 함수 주식은 evaluate reference, 범에 대한 레퍼런스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의외로 쉽지 않아요. 유리수 배열이면 유리수 배열이고 인트 배열이면 인트 배열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유리수도 넣을 수 있고 인트도 넣을 수 있고 더블도 넣을 수 있고 하는 배열을 만드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우리가 형식과 관련한 얘기를 해야 그런 것들을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는 코드 관점에서는 그걸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같은 게 지금 자주 쓰이는 겁니다. 파이썬에선 여기서 이 연산자를 써서 저 두 이름을 쓸 거다까지만 정하고 끝이거든요. 그게 무슨 형식이냐? 심지어 방금 전 exit은 함수였고 int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됐잖아요. 더하기는 더 직관적이었죠. int 두 개 넣어도 되고 int 더블 넣어도 되고 플롯이지만 str int 넣을 때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함수 정의를 1도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란다식 얘기는 여러분이 혹시나 더 궁금하다면 이거는 수업에서 다루긴 좀 내용이 많으니까 예시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별표를 붙인 셈 치고 자료실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요 사실. 그래서 자, 그 당시에 이 정도까지 봤었죠? 지금 원래 일반적인 C 스타일의 함수가 플레이어인 버전에서는 t 값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숫자 더해서 리턴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 친구는 타임아웃은 그 당시에 메인 중괄호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그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을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를 더하면 터지고 얼마를 더하면 터지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함수에 과몰입을 하면 쫄리는 느낌으로 1, 2, 3, 4 하다가 리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폭탄 오브젝트 안에 폭탄 코드가 지금 어딨냐? 여긴 없네요. 폭탄 코드 안에 틱 값이랑 타임아웃 값 두 개가 들어있었잖아요. 그 두 개의 선언이 그 안에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폭탄 오브젝트를 받았어요. 내 목표는 거기 있는 틱 값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폭탄 오브젝트가 주어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점하고 타임아웃 하면 내가 얼마까지 더하면 터지고 얼마까지 더하면 안 터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플레이어가. 지금은 양심에 맡기고 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타임아웃 빼기 틱은 타임아웃 빼기 1 해서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 친구가 음수를 더하지 않는 이상 내 승리는 확정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조작이 가능해졌고, 자, 소유 관점에서 이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당시에 타임아웃이라는 인트 변수는 메인 안에 로컬 선언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타임아웃 오브젝트를 소유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읽기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틱 오브젝트는 메인, 그러니까 이 싸움을 붙이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틱을 더하진 않죠. 그렇지만 타임아웃이랑 틱이랑 비교해서 그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판단은 하게 돼요. 그리고 메인 안에는 이 게임을 돌리기 위한 코드, while문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 함수들은 각각 틱 오브젝트를 능동적으로 쓰게 돼요. 복사를 해오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write를 합니다. 그리고 read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직접 메인을 호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를 호출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메인이 얘를 호출해 줘야지만 얘는 자신의 턴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틱에다 얼마를 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참여자랑 메인 전체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랑.
관리자람. 그래서 이때는 타임아웃 오브젝트, 그러니까 언제 이게 터질 예정이냐 자체를 플레이어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식별 자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누구도 타임아웃으로 조작을 할 수는 없었어요. 타임아웃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t값을 변경하거나 또는 타임아웃 오브젝트 자체에 담겨있는 값을 변경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쓰이게 돼요. 그래서 폭탄 오브젝트는 메인에서 선언해갖고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 멤버를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터지냐 안 터지냐를 별도로, 우리 이거 중간고사 때도 나왔죠? 얘랑 비슷한 거 나왔죠? 우리 폭탄 구조체 만들어 봤잖아요. 그때는 3번 누르면 터지는 거였죠. 여기는 누른다라는 것 자체는 플레이어들이 다 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터지냐 검사하는 이 부분은 is exploded라는 별도의 멤버 함수를 만들어 놓고 걔를 메인이 계속 호출해 가면서 성패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 플레이 제로 친구는, 그러니까 플레이어 함수들은, 코드들은 틱을 더하는 건 여전히 해요. 그렇죠? 원래 있던 값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다시 담는 거니까 read랑 write 둘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타임아웃이랑 틱 두 개를 읽어서 이 부분 해갖고 저 친구가 죽었냐 안 죽었냐를 true false를 return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지금 정의될 예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타임아웃을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자신의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맞죠? 자, 타임아웃은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결정된다 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타임아웃에 write를 하는 건 그 누구도 자신의 목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바로 조작인 거잖아요. 그죠? 자, 폭탄 구조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했어요. 클래스 폭탄에 대한 정의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 언더스코어 제로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폭탄 오브젝트 하나를 주기 때문에 그 친구는 무조건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폭탄의 타임아웃 해갖고 점 연산자까지 찍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범점 타임아웃에 대한 read랑 write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const가 붙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붙어있지 않죠? 자, 그래서 단순히 플레이어가 폭탄점 타임아웃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거는 const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폭탄 맨 처음 생성할 때 30 하면 걔는 무조건 30초 뒤에 터지는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걸 번복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폭탄을 생성한 폭탄의 소유자 본인조차도, 그죠? 폭탄 개념을 창시한 그 사람조차도 이 폭탄은 30초 뒤에 터진다라는 거를 번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물론 이제 코드 관점에서 이제 타임아웃, 그러니까 플레이 제로 호출하기 전에 타임아웃을 미리 따로 백업을 두고 그 다음에 저 호출이 끝난 다음에 타임아웃 것이 변경됐으면 반칙으로 그 사람을 터뜨린다든가 이런 코드를 짤 수는 있겠죠, 물론. 네, 요거는 이제 좀 부수적인 거고, const specifier를 붙이면 조작을 방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생각해봐요. const를 붙여도 여전히 몇 초 뒤에 터지는지는 알죠? 그렇잖아요.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이 보이는 이상 write를 못하게 막아도 read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틱은 타임아웃 빼기 1은 여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예 플레이 언더스코어 제로 함수 정의 짜는 플레이어, 그 프로그래머는 그 중괄호 안에서 절대로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을 유효하게 적지 못하게, 이름 자체를 못 적게 막는 게 여기서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에서는 정확히 그 용도로 사용 가능한 기능이 계속 스포일했던 그 프라이빗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저
폭탄 오브젝트에 대한, 폭탄 형식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을 수가 있어요. 타임아웃만 프라이빗 이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틱은 쟤네가 read랑 write 둘 다 해야 되니까 틱은 여전히 퍼블릭으로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저건 일종의 영역을 정하는 셈이에요. private 콜론 해두면 이 아래에 적혀 있는 선언에 의해서 도입하는 멤버 이름들은 전부 다 private 이름입니다 라고 말하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public 콜론 하면 이 아래에서부터 선언하는 이름들은 다 public 이름입니다 라고 구역을 나눠 놓은 셈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자, 프라이빗 이름이 뭘 의미하는 거냐? 딱 요것만 딱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폭탄 소속 프라이빗 이름은 폭탄 소속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어요. 다른 예시가 없어요. 자, 여기는 지금 소속이 박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속은 언제 결정된다 그랬죠? 어떤 중괄호 안에 어떤 선언을 적냐 마냐로 태생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폭탄 중괄호 적는 사람 따로 두기로 했잖아요. 그 사람이 프라이빗 콜론 해놓고 타임아웃이라는 멤버 선언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닫았어요. 그러면 그 누구도 더 이상 저 타임아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적고 마지막 세미콜론까지 찍어놨다면 이 안에 적혀있는 이름, 지금 대표적인 예시가 is exploded죠. 범 소속 이름에 대한 정의 중괄호 안이 아니면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적법하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번복하는 게 불가능해요. 물론 이 클래스 정의를 고쳐서 적으면 그건 가능하겠죠. 근데 이 내용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는 그 누구도 저 이름을 적법하게 적을 수 없게 됩니다.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라고 오류가 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살짝 유의해야 될 게, 여러분 요때쯤 왔을 때 자바라든가 요 C++ 배울 때 여기서 보통 과몰입을 하게 되면 프라이빗으로 하면, 프라이빗이 무슨 뜻이에요? 사적인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 int 변수가 멤버 변수긴 하지만 타임아웃 오브젝트가 프라이빗이 된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프라이빗 오브젝트, 사적인 오브젝트, 그러니까 막 암호화가 된다거나 메모리 탭에서 봤을 때도 물음표로 뜬다거나 그런 기능은 일절 없습니다. 프라이빗은 오로지 이름을 적냐 마냐만 논의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멤버를 프라이빗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막 해킹을 예방한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몰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브젝트에 인격을 부여해서 권한까지 지금 논의하고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의 권리를 장전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의 퍼블릭 프라이빗은 순수하게 이름, 그리고 그걸 쓸 수 있냐 마냐도 역시나 내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냐, 내 지금 펑크 정의하고 있는데 펑크 소속이 뭐고 저 타임아웃 소속은 폭탄이니까 결과적으로 내 펑크라는 이름이 폭탄 정의 안에 선언돼 있냐 아니냐 여부만 순수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은 퍼블릭 프라이빗 얘기할 때는 이름만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선언, 룩업 얘기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예요, 프라이빗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줬다면 이제 방금 그 세 부류, is exploded 적는 사람, 그 다음에 플레이어 함수 적는 사람, 메인 함수 적는 사람 셋 중에서는 가장 처음에 적는 요거 적는 사람만 적법하게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을 적을 수가 있어요. 물론 범점 타임아웃 이런 식으로 점 연산자 써가지고 사용을 해야겠죠. 네.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둘 다 안 적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거가 이제 자, 이게 만약에 구조체 형식이었다. 우리 이제까지 유리수 같은 건 스트럭트 유리수 했잖아요. 스트럭트는 기본적으로 퍼블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서부터 여는 중괄호에서부터 퍼블릭 콜론 한셈 치고 스타트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중간에 프라이빗 콜론 해갖고 여기서부터는 또 프라이빗 하고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유리수 해가지고 스타트 했다. 그럼 연원 중괄호부터는 일단 프라이빗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스트럭트 키워드를 클래스로 바꿨더니 엄청난 오류 봤잖아요. 메인은 기회 소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원 중괄호부터 밑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다 프라이빗이 돼버렸기 때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주구장창 떴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면 연원 중괄호 열자마자 바로 퍼블릭 콜론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선언해둔 이름들은 다 퍼블릭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느니 그냥 구조체 정의하면 되겠죠. 그러면 연원 중괄호부터 그냥 퍼블릭이 될 테니까요. 자, 스트럭트, 그러니까 구조체 형식이랑 클래스 형식은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연원 중괄호에 퍼블릭이 붙어 있냐, 프라이빗이 붙어 있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를 논의하면서 클래스 개념을 논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괜찮아요. 지금 타임아웃이라는 이름만 프라이빗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단 한 개의 폭탄 오브젝트만 생성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범점 타임아웃 할 때나 아니면 이 멤버 함수 안에서 디스 화살표 타임아웃 할 때나 결과적으로 동등한 4바이트를 보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만 그걸 못 보게 만든 거예요. 폭탄이 뭔지는 알아요. 물론 그 안에 변수가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더하기 0 해서 바로 캐스팅하면 물론 당연히 숫자 볼 수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름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해킹을 막는다든가 그런 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모두가 아까 그 세 부류 모두가 유일한 폭탄 오브젝트를 특정할 수는 있지만 그 중에 일부만 걔에 포함된 특정 오브젝트를 특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타임아웃 인트 오브젝트를 어떻게? 이름을 못 적게 막음으로써 유효하게 저 점 수식을 못 적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하려던 내용이에요. 제한 두 가지 배웠어요. 컨스트로 제한을 걸 수 있어요. 프라이빗으로 제한을 걸 수 있어요. 컨스트는 read, write 중에 우리가 굳이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쓰는 이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사용한다라는 커다란 두 가지 갈래 중에 write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initialize는 write로 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const 오브젝트는 그 누구도 write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const reference는 여전히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는 유리수 하나, 폭탄 하나를 특정할 수 있지만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는 제 멤버 내용물, 제 내용물을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미리 주장을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걔가 인수 이름에 컨스트가 박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나를 호출할 때 어떤 버전을 고를까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과정에 내가 컨스트 오브젝트를 들고 있다. 내가 안 바꿀 거니까 남들도 안 바꿨으면 좋겠다 할 때는 컨스트 버전을 골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버로드 되어 있는 것 중에 컨스트 버전이 없어요. 그냥 L밸류 레퍼런스랑 그냥 R밸류 레퍼런스 버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쉽지만 고를 수 있는 버전이 없습니다 라고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정당한 소유권자 내지는 나한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오브젝트만 들고 호출을 해달라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봤었죠? 자, 형식, 그러니까 인수 형식에 앰퍼샌드 두 개도 컨스트 앰퍼샌드도 안 적혀 있는 일반 버전은 당연히 내가 컨스트 오브젝트를 들고 있을 때 걔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걔는 무조건 4번을 만드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 오브젝트를 무조건 100% 지 걸로 생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호출하는 시점에. 그리고 자기가 닫는 중괄호 만날 때 파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가 변경 가능하냐 아니냐? 걔는 어차피 4번 만들 거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봤었어요. 그게 제한 중에 하나인 컨스트 개념이고 여기서 또 하나 프라이빗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나중에 짜는 프로그래머가 무슨 이름을 적게 못 적게 만드는 거
나중에 짜는 프로그래머가 write를 못하게 막는 거. 두 가지 제한 기법을 살펴봤다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2020년도 C++에서는 더 강력한 제한 기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지난 내용 복습이 끝나고 56분인데 아무도 소리 안 질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취를 구경을 해봤고, 자, 이제 오늘 조금 쉬는 시간 가지고 실행의 주체 해서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자, 거기도 별표 붙여놨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진도 나가면 제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아니, 미안해요. 약속 안 지켰어요. 자, 오늘 쉬는 날인데 진도 나갈 건데 그게 시험 범위까지 되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서 별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 함수 내용물 실행은 누가 하는 거냐에 대한 이 컴퓨터 동네에서의 모범 답안을 구경해보고 그걸 실제로 사용해보는 것까지가 오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형식과 관련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먼저 짜는 프로그래머는 나중에 짜는 프로그래머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메인을 짤 거다. 자, 내가 메인 코드 미리 짜놨으니까 펑크에다 짜놨으니까 너는 펑크 호출식 하나만 적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엔간해서는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메인 짜고 내가 월급 다 받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짜는 프로그래머가 뭔가 추가로 정하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캔F 생각해 봅시다. 스캔F는 키보드에서 뭔가를 받아온다까지는 다 정해놨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담을 거냐는 안 정해놨죠. 그래서 나중에 스캔F를 사용하는 사람이 넘버 자리에 담아줘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이 고르지 않고 여지를 남겨둔 데이터를 위에다 얹게 됩니다. 그리고 호출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궁극적인 데이터 흐름, 눈수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중에 코드 짜는 사람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대표적인 거죠. 인수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짜는 사람이 무슨 코드를 실행할 거냐를 결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고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짜는 사람이 무슨 형식을 다룰 건지도 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경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복습이 되면서 여러분이 C++ 코드를 적을 수 있는 함수 정의 또는 구조체 클래스 정의를 적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구경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선택을 형식 측면에서의 선택일 수도 있고 데이터 코드 측면에서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친구의 미래의 선택을 제한하는 방법이 하나가 예쁜 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미래 시점에 그 친구가 고른 게 내가 미리 정해둔 컨셉에 맞지 않는다면 컴파일러가 즉시 빨간 줄을 내주도록 규칙을 정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add 같은 걸 생각해 볼까요? 아까 전에 add나 call 파이썬 버전 생각해 보면 자, add 같은 경우는 저항이 int면 꺼지라고 한다와 같이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그죠? 해볼까요? 우린 왜 예시를 파이썬 예시로만 하는 걸까요? 그래서 만약에 타입 LHS가 int면 미안해요.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꺼지라고 하고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LHS랑 RHS랑 더해서 리턴해요. 그러면 add 4.5, 3.5, 4.5, 5.5 하면 9.0이 나오겠죠? 예쁘게 10.0이 나오죠? 근데 4 더하기 5.5는 가능하지만 얼마든지 꺼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원타임에 검사하려는 거죠? 원타임에 이 부분 딱 실행한 타이밍에 LHS에는 int 형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컴파일 타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가 녹색 화살표 누르기도 전에
네 거는 어차피 터질 예정이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즉시 빨간 줄을 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구경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3시간 동안 짰어요. 자료구조론 과제예요. 그래서 예시 입력을 넣었어요. 근데 출력이 잘 안 나와요. 되게 마음 아프죠. 심지어 그 출력이 3시간 뒤에 나와요. 3시간 뒤에 하하 다시 짜셔야겠네요. 제출 못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 어떤 실수가 런타임에 내가 그걸 알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녹색 화살표 누르기 전에 이거 제출각 아니니까 다시 보고 오세요 라고 조교의 친절한 메시지가 튀어나오면 그건 개발자 친화적인 겁니다. 그거는 를 C++에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마지막 시간에 같이 구경해 보면서 우리가 기말고사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컨셉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오류를 내줄 수 있고, 아니면 저게 지금 인트 스타일이냐 더블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인트의 가장 최적화된 버전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죽이고, 더블에 최적화된 버전만 살리고 나머지는 죽이고 해서 각 저 친구가 고른 형식에 더 친밀하게 잘 맞는 어떤 구조체 클래스 정의를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또 이 컨셉이라는 친구를 써서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미리 코드를 작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다음 주 이틀 다 진도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쉬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오늘은 천천히 하도록 하고, 아무튼 우리가 저기까지 가면 진짜 창소프 15일 동안 이런 것까지 배우고 수신료의 가치, 32만 원의 가치를 한 것 같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12-2가 끝이 나요. 조금 쉬었다가 12-3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3분이니까 그래도 20분 쉬어야 되죠? 25분을 아니다. 22분을 쉬도록 할게요.